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다. 국채금리가 0.5 밑으로 갔네요.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년물 채권을 사신 분들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3년 이내, 2년 이내 좀 단기물 위주로, 장기물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매니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미국 장기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저는 안 담죠. 그쪽은 좀 지우고 싶은 브라질 채권하고 인도 채권. 왜 제가 13% 이상이면 많이 사냐? 거의 한 40% 1년 동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해외 채권이에요. 네,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고요. 제가 교수직을 맡은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 전에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한 20년 동안 채권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또 워낙 채권 전문가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채권 투자도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이제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냥 채권 교재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채권에 대해서만 모든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해보려고 시도를 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채권책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채권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본다. 마치 그 최고 높은 그 산에 도전하듯이 도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근데 저도 이 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채권 투자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직도 채권 잘 모르겠다, 개념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초부터 실전 투자까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궁금증들을 한번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예, 뭐 다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뭐 상당 부분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왜 해야 될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거든요. 채권은 금리 상품이죠. 가장 대표적인 금리 상품인데 첫째 이유로는 뭐 책에도 있지만은 예금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예금 금리 지금 뭐 3%, 4%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채권을 통해서는 예금하고 같은 만기에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회사채라든지 뭐 아니면 조금 예금보다는 만기가 좀 길지만은 뭐 좀 만기가 길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국채라든지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서 예금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 수십만 채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처럼 모든 그 주식들을 장내 거래로 거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채권들이 장외에서 상장되지 못하고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2개월 뒤에 목돈이 필요해. 근데 지금 돈이 있어. 그러면 예금에 넣으면 예금은 1년 2개월짜리 예금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1년 단위로 하니까. 그러면 1년을 넣고 한 2개월은 그 돈을 놀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1년 2개월짜리 채권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약간 전문적으로 가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채권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칼만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칼과 방패를 항상 가지고 가죠. 그렇죠. 주식이 칼이라면 채권은 방패의 역할을 하고요. 그 우산 장수, 소금 장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우산은 뭐 비가 많이 오면 대박 나지만은 비가 안 오면 쪽박 나잖아요. 그쵸. 소금을 같이 팔면 비가 뭐 많이 올 때는 우산 팔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소금이 잘 팔리니까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채권이 해줘요. 왜 그런 역할을 해주냐 하면 경제가 좋으면 주식의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경제가 나빠지면 채권의 가격이 좋아지거든요. 그 경제가 나빠질 때 거의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는 그 자산이 채권 자산이고요. 주식의 취약점을 채권의 안정성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이자 이런 걸 통해서 커버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네.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다 그러면 채무자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회사채는 우리가 회사채에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고 그걸 발행한 사람, 그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 이때는 회사가 채무자가 돼. 그러면은 돈을 빌리면 네. 갚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채권도 네. 원금이 보장이 되는 상품인가요? 국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떼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네. 원금 보장이 확실하겠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네.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면 일단 주식부터 망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채권에다가 주기는 하는데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마저 없을 때 회사가 망해서 돈이 정말 없을 때 그럴 때는 회사채 같은 경우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 네.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네네. 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고 확정되어 있죠. 네. 회사채도 만기가 짧으면 1년짜리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동안 뭐 어쨌든 회사채가 10%에 발행을 했는데 1년짜리 1년 만기 채권은 1년 투자하는 동안 그냥 10% 1년 뒤에는 10% 무조건 받게 되잖아요. 네네.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채권 투자를 하면 이거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야?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맞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 그 기관들한테는 거래 단위가 100억이에요. 야, 그 채권 하나 줘 이러면 100억을 사고 팔겠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100억인 거예요? 100억 미만인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짜투리예요. 짜투리. 야, 그 50억 짜투리 그거는 좀 싸게 해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채권들을 일부 분양을 받았어. 그런 채권들의 짜투리들을 일부 사는 것도 이거를 100억짜리를 1000만 원으로 참 쪼개면 엄청 이게 손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한 1억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수천만 원 단위 쪽으로 개인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과거에는 부자들이 증권사 창구에 가서 이건 뭐 한 1억 정도 주세요 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샀다면 지금은 HTS도 있지만은 특히 MTS 모바일로도 굉장히 쉽게 채권을 살 수 있게 예, 그냥 몇만 원부터 그냥 주식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MTS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권들을 우리가 빠르게 체크해서 사기 편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채권 ETF 이런 것도 많잖아요. ETF가 나타난 것도 채권 소액 투자를 하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ETF는 사실은 더 쉽거든요. 채권 사는 것보다 채권 ETF를 사는 거는 그냥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바로 사서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사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ETF는 중간에 팔고 싶을 때는 팔고 다시 싸졌을 때는 사고 그거를 반복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소액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용이해졌죠. 예. 채권에 대해서 갖는 어려움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뭐 간단하게 뭐 차트만 봐도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는데 네. 채권은 금리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냐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인다. 보통 네, 반대로 움직인다. 다 이건 알고 계세요. 암기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 하면 비상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10억을 오늘 그 S은행에 가서 1년 만기 예금에 들었어요. 네네. 예금에 들었는데 이자가 얼마예요? 1년 이자가 얼마예요? 하니까 5%를 준대요. 예,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내일 같은 은행에 지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6% 준대요. 예금을. 금리가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오른 거죠. 오른 거죠. 그런데 어제 예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무엘 씨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난 5%짜리 사는데 다음날 6%짜리 판다고 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이미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나쁘죠. 사실은 기분이 나쁜 만큼 손해를 보신 거예요. 계산 간단해요. 그래요? 10억이고요. 금리가 몇 프로 변동했죠?
1%, 1%포인트. 예, 1% 변동했고요. 네, 네. 그러면 10억에 1%. 네.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쵸. 네네. 근데 1,000만 원인데 몇 년치 기분이 나빠야 돼요? 1년치. 1년치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사실은 하루 지났잖아요. 네네. 하루 지나서 365분에 364만큼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럼 나 기분 나빠서 팔래. 네. 채권은 팔 수가 있으니까. 팔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에 살까요? 그 6% 기준에 맞춰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살게요. 네. 10억에 6%면 6천만 6천만 원이죠. 네. 1년 뒤에 6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사무엘 씨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제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사느냐? 9억 9천만 원에 네.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10억을 사서 1년 뒤에 6천만 원을 받으나 9억 9천만 원을 사서 그 1년 뒤에 얼마를 받죠?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으면 비슷하잖아요. 그쵸. 1,000만 원 할인된 거 플러스 이자 5천만 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팔고 채권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채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듀레이션 개념을 좀 얘기를 하려고요. 용어부터 어려워요. 네. 듀레이션은 만기예요, 만기. 만기? 예, 그 평균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0억을 5%에 넣었을 때는 한 1,000만 원치 기분 나빴잖아요. 네네. 금리가 6% 올랐을 때. 그쵸. 근데 그 10억을 3년짜리 예금 네. 만약에 넣었다. 그런데 다음날 금리가 6%로 올랐다. 네. 1% 올랐죠. 네. 그럼 기분이 1년짜리에 넣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많이 나쁘지 않을까요? 더 많이 나쁘죠. 네. 얼마치 나쁠까요? 곱하기 한 3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약 3배 나쁘죠. 네네. 나는 3년 동안 1%를 더 못 받아. 그쵸. 네. 그래서 1년 동안 못 받는 때보다 3배가 더. 그게 듀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3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리가 변할 때마다 네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만기 곱하기 해서 3년치만큼 기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그게 채권으로서 사고 팔고 하면 계산해 보면 이제 3년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배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10년짜리의 투자를 많이 한 거는 금리가 오르면 기분이 10배로 기분이 나빠야 되죠. 그쵸. 10배로 손해를 봐요. 1년짜리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망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실제로 채권을 산다고 네.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봐야 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보고 사는 게 좋아요, 채권은? 일단은 그 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만큼 내가 묻어둘 수 있는지 뭐 이런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원금이 깨지면 안 되는 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는데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았다. 네네.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2년 뒤에. 그래서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원금이 깨지면 안 되니까 보다 안전해야 되고 그쵸. 자금의 성격. 그래서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개월의 여유가 있으면 그거는 1년 2개월 가까운 채권을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처럼 내가 주식 투자를 이만큼 하는데 경제가 나빠져서 주식 투자가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보유하는 채권이다. 우상과 소금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5년 만기 이상 긴 채권들을 보유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 지금까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기준금리 뭐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창 좀 그 채권 금리도 많이 내리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좀 반등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채권을 사는 게 맞을까? 뭐 지금보다 금리가 좀 더디게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단 금리들을 조금씩 보면서 네네. 보통 채권 투자 미국하고 한국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아마 시장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조금 호기시할 거예요. 네. 아마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네.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느려질 거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왔고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거비가 좀 의미 있게 떨어져 줘야지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아마 올해 몇 번 하긴 하지만은 네네. 그 속도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미국 금리 수준은 그 미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꽤 높은 게 맞거든요. 이 5%대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예. 뭐 저는 한 2번 정도 올해 그 정도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3번 이상 그쵸.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 하면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좀 턴을 하고 좀 하향세를 보여준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 뭐 버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높여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못 올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건데 적어도 지금의 한국은행장은 네.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의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채권들의 가격이 어떠냐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가격들을 보면 이미 금리가 국채 금리가 3.5 밑으로 갔네요. 네네. 지금 현재 이 수준은 지금 금리를 한 2번 이상 이미 인하를 할 거다는 게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인하를 안 했을 때는 3년물 채권을 사신 분들은 그냥 3.5%짜리 이자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실망 매물로 조금 뭐 오른다면 약간의 거기에서 자본 손실도 볼 수 있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보다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할 여지는 좀 크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내리면서 장기금리나 중기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는 추가로 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또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네. 이제 앞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과거 2010년대에 있었던 1%대, 2%대 금리 그런 금리 수준 뭐 잠깐 0%대도 갔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수준의 금리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예, 지났다고 보고 네. 그런 시대가 다시 와서도 안 된다고 봐요. 경제에 별로 좋지 않아요. 3%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뭐 위기 상황 같은 게 발생, 금융위기 같은.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불황이 오더라도 내리지 않는다. 저는 마지노선은 한 2.5% 정도 보고요. 근데 3% 이하로 내려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밍 상으로 보면 지금은 채권 사기에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물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네네. 이게 2022년 연말 정도 네네. 그때 금리 한창 많이 올랐을 때. 제가 지금 채권 투자해야 돼. 네. 그때는 채권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빨리 써야 돼 하고는 쓰기 시작했는데 그 1년 동안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렸더라고요. 그쵸.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3년 이내, 2년 이내 좀 단기물 위주로 그쪽에서 괜찮은 채권들을 이제 구입하는 정도지 장기물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장기물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3% 내외에서 꽤 오래 갈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뭐 10년 만기 국채는 한 4% 가까이 가야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3.5 이상은 좀 내주면 제가 손이 좀 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시 펀드 매니저로 돌아가서 투자를 해봐. 그렇게 한다면 아마 3년물을 롱하면서 10년물을 숏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미국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미국채도 지금 장기채 기준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투자자가 저거든요. 희망적인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준으로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네. 많은 기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채권들이 좀 싸고 예, 금리 인하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라는 네네.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니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미국 장기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저는 안 담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팔면서 3년짜리를 3개 사고 싶다. 네네. 순수하게 포지션을 10년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경우에는 포지션은 저는 좀 이쪽은 좀 지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방은 아니라도 나중에 만약 3년 뒤를 본다면 이 금리 수준 내지는 조금 더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예. 그러면은 미국 10년물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4% 정도면 살만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 금리 수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이게 그거는 지금 당장 지금의 금리가 지금 4.2% 정도 되네요. 그쵸. 4.2%가 4%를 깨고 내려가기는 적어도 1년 사이에는. 그런데 미국이 4% 이하로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또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려면 빠르게 그 4% 밑으로 또 기준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닌 게 좀 미국의 경제 구조가 좀 과거 생각하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미국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금리를 견디는 경제 구조가 돼 있는 게 계속 미국 달러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 그 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투자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 자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구조와 함께 또 미국의 그 임금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임금 수준. 그래서 내수 그건 또 내수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잘 견디고 있다. 과거에는 못 견뎠어요. 과거에 그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높을 때는 못 견뎠는데 지금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경제가 뭐 박살 나고 뭐 위기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막 급격히 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데 한 가지 약간 희망적인 얘기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쵸. 대선이 있고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죠. 그쵸. 트럼프가 되면 일단 파월 의장을 자르나요? 아마 아웃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지. 장기채 레버리지 사신 분들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는 저는 채권뿐만 아니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웬만하면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위험 대비 수익도 높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레버리지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잃습니다. 사람의 심리들이 가격의 변동성을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한 그런 레버리지는 일단 들어가는 순간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면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시작했다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지금 레버리지를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했다. 그럼 이거는 2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해지를 하고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ETF를 그냥 2억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똑같잖아요. 자금은 좀 더 많이 들지라도 차라리 저는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해도 레버리지 1억보다는 그냥 일반 ETF를 2억을 사는 게 돈을 딸 확률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하고 채권하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채권은 좋아지지만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는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서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 아. 채권 전문가로서 네네. 일을 했지만은 예. 사실은 주식 가치 투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떻게 비중을 조정하나 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 채권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해서 주식이 싸냐 비싸냐 채권에 비해서 그걸로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예전에 0%, 1%의 금리에서 3%, 4%의 금리로 올라갔을 때 5% 이랬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주식도 그 2022년도 이럴 때는 채권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둘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은 조금밖에 안 샀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비매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채권을 팔았고 그렇지만은 주식이 더 빠졌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뭐 K은행이다. K은행 채권과 K은행에서 주는 배당이 사실은 배당이 더 채권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뭐 같거나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 디스카운트가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주식이 싸니까 더 많이 증가를 시켜왔고 채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찌감치 금리가 낮을 수준 뭐 2%, 1%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은 다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느렸던 거는 뭐였나 하면 금리가 높은 이제 해외 채권 쪽으로 그때 갔었죠.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이렇게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쪽은 여전히 채권의 기능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3%대의 채권 금리라면 주식 비중을 뭐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쓴 책에서는 금리가 3%면 채권은 30%, 주식은 70%. 뭐 그런 식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채권 금리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여전히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 늘려도 괜찮은. 해외에 투자를 할 땐 주식보다는 지금 채권이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차라리 국내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이 낫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라질 채권하고 인도 채권. 인도 채권 아마 ETF 같은 걸로 투자를 할 수 있건데 한 7%대 수준이거든요. 그 두 나라 채권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금리가 높죠. 브라질은 당연히 그 이자에 대해서 과세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 베네핏이 되는 거고요. 브라질 채권은 이자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지금 한 11% 정도 될 거예요. 11%?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13% 이상일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고요. 그게 작년 23년 초 그때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수준이 한 11% 이하로 떨어졌네요. 10년짜리가 10.7%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뭐 11% 수준이면 뭐 조금 이렇게 일단 발을 담그기에도 괜찮은 거다. 즉 왜 제가 13% 이상이면 많이 사냐 하면 그때는 10년 투자하고 환율이 반토막이 나도 한 7% 정도의 수익이 나요. 13% 이상이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 내가 환율이 500일 때 샀어요.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10년 뒤에 만기 될 때 보니까 환율이 250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환율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받는 이자들을 복리로 계속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3점 몇 배가 되거든요. 3.6배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걸 비교해 보면 한 7% 이상의 복리 투자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보면 환율이 반토막 났으니까 내가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자 나오는 거를 어디 나가서 사탕 사 먹지 말고 계속 재투자를 했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헤아라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전에도 헤아라 환율 한번 폭락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환율 리스크 때문에 좀 투자하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그 브라질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브라질 채권 매입했는데 그때 환율이 360원, 370원 정도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브라질 채권 붐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 전에는 금리가 10% 미만이었고요. 환율이 600원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니까 금리는 높았지만 환율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브라질의 호텔이나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나 이런 가격대를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 환율에는. 그때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브라질 물가 뭐 너무 물가대가 전 세계에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물가가 비싼 나라에 화는 투자하지 않아요. 제 원칙은.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물가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브라질 환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36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정도면 브라질의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환도 싸졌고 근데 금리가 한 13% 하니까요. 투자를 했고 계속 재투자를 해본 거를 나중에 그때 8년 만기를 했었어요. 8년 만기를 하니까 실제로 360에서 240으로 3분의 1만큼은 환율에서 날아가 버렸죠. 환율이 떨어졌어요. 240원 정도에서 제가 작년 초에 만기가 됐어요. 그때도 뭐 연한산 한 7% 가까이 그렇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기가 되는 순간 금리가 보니까 한 13%였어요. 다시 10년 만기 브라질 채권으로 그 만기되는 금액을 다 재투자했죠.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13%는 무조건 이자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3%의 금리가 아까 11%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11% 떨어졌으니까 2%가 떨어졌어요. 평균 만기는 7.5년 정도 되니까 2%가 떨어지면 2% 곱하기 7.5년 해서 15% 정도가 자본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하고 이자 아까 13%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28%잖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런데 환율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240원에서 지금 270원 정도 됐거든요. 환율도 올랐네요. 한 10% 이상 올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이 10% 더 하면 거의 한 40%? 1년 동안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해외 채권이에요. 지금은 급격하게 추가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이제 작년만큼은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해볼 만한 금리 수준은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13%나 이런 때가 오면 또 적극적으로 사고 그걸 권유를 주위 사람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채권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나요? 인도 채권은 그냥 금리 수준이 7% 정도고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일단 7% 이자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 환율에서 조금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잃더라도 이 금리에서 좀 커버가 되고 뭐 그런 거라서 좀 일부 저는 보유하고 브라질 다음으로 괜찮은 거는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채권 ETF 그거를 사서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채권 투자에 관한 유용한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